안녕하세요. 꼬리 100만 개 요물 때문에 시아버지를 억울하게 보내드릴 뻔한 40대 며느리입니다. 거짓말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지만 평범하디 평범하게 살아온 제 주위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부디 많은 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 조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은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어요. 제가 살던 지역을 떠났던 건 다른 지방으로 대학을 갔을 때뿐, 졸업한 이후엔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와 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직으로 취업을 했죠. 그리고 저는 어른들을 통해 선을 봐서 2살 많은 회사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1년간 만나보니 사람이 성실하고 착해서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고서방도 고서방이지만 나랑 네 아빠는 네 시아버지 자리가 참 마음에 든다. 우리 동네 여자를 통해서 네 선을 주선해준 사람이 네 시아버지 오랜 친구라는데 사람이 의리도 있고 참 진국이란다. 알고 보니 내 지인들도 건너 아는 사람이 많다더구나. 저희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 지인들도 알 만큼 이 지역에서 호인으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다 챙기고 사정이 어려운 지인을 모른 척 해본 적 없을 정도로 인망 있고 발도 넓으셨죠. 게다가 한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덕분에 경제력도 넉넉하셨어요. 외진 지방이라 크게 비싸진 않지만 제법 괜찮은 곳에 2층짜리 낡은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 그 옆 넓은 부지에 직접 주차장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신혼집 또한 감사하게도 시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셨고요. 아버님, 점심 드셨어요? 아주버님하고 아버님 드실 점심 도시락 좀 싸왔어요. 저희 변호사님 사정으로 이번 주는 사무실이 쉬거든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왔구나. 고맙기도 하지. 얘 영준아, 지금 주차된 차 번호 잘 적어두렴. 그리고 얼른 와라. 네 재수씨가 도시락을 2손 가득 싸왔다. 네, 아버지. 옳지. 대답도 씩씩하게 잘하네. 우리 큰아들. 자식 사랑도 끔찍하셨던 시아버지는 특히 남편의 형인 시숙님을 많이 아끼셨습니다. 시숙님은 굉장히 착하고 열심히 사는 분이셨지만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으셨거든요. 시댁 근처에서 혼자 거주하던 시숙님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남 밑에서 일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정도로 남들보다 정신적 지능이 약간 모자라셨죠. 때문에 저희가 결혼한 뒤 일본에서 사업하던 시매부를 만나 이민을 간 시누이와 제 남편과 달리 시숙님은 결혼도 포기하신 상태였어요. 월세만 받고 살아도 문제없던 시아버지께서 굳이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셨던 건 바로 시숙님을 위해서였다더군요. 내가 없으면 나중엔 네 시숙 혼자 밥벌이하고 살아야지 않겠니? 내가 죽기 전까진 영준이랑 같이 여기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 주차장은 영준이한테 남겨주려고 한다. 한편 시모는 남편의 친모가 아닌 제가 결혼하기 2년 전 시아버지와 재혼한 계모였어요. 그런데 전 왜 시아버지가 시모 같은 분과 사시는 건지 가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던 시모는 시아버지보다 8살이 어렸는데 주로 말투가 시비 쪼이거나 까칠했고 욕심도 많은 분이셨거든요. 예, 넌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니? 왜 이렇게 느려? 예, 어머마, 설마 명절 용돈이 꼴랑 20만 원이 다냐? 너희 둘 다 나 친자식도 없는 계모라고 무시하는 거야? 이걸 누구 코에 붙여? 하지만 나중에 우연히 보게 된 광경에 저는 시아버지께서 시모를 좋아했던 나름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시아버지와 둘이 있을 땐 콧소리를 내며 온갖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여봉, 마누라가 사랑 듬뿍 담아서 깎아온 사과 좀 드세요. 아유, 이 양반 흰머리는 언제 이렇게 늘었대. 미용실 가지 말고 이번엔 내가 직접 새치 염색을 해줄게요.
우리 남편 머리를 외간 여자한테 맡길 수야 없지. 누가 뭐래도 마누라밖에 없죠? 남편이 18살 때 사별하셨던 시아버지께선 시모의 살가움이 좋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모가 불편하긴 했지만 저는 시아버지를 존중해 시모에게 깍듯하게 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6년 뒤 시댁엔 크나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숙님과 저희 부부를 부르시기에 시댁에 갔는데 그때 들려온 엄청난 소식에 우린 모두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대장 내시경 때 떼어낸 용종으로 조직 검사를 한 후 대장암 중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황당했던 건 통곡을 시작한 시모의 말이었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과부되게 생겼네. 전 남편 놈은 인성이 개차반이더니만 재혼한 남편은 암이라고? 아휴, 남자복도 지지리도 없지. 아이고, 내 팔자야.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통 이럴 땐 아픈 사람 걱정을 먼저 하지 않나요? 시모는 그날 내내 눈물 지으며 자기 신세만 한탄하기 바빴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께서 그런 시모에게 흐느끼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실 정도로 말이죠. 속상한 와중에도 그 상황이 어이가 없었지만 가뜩이나 심란한 상황에 괜한 말을 얹기 싫어 저와 남편은 그저 시아버지만 위로해드리고 말았네요. 대도시의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시아버지는 그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리에 빠진 시모는 처음엔 그런 시아버지 옆에 붙어있지도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더군요. 주로 시아버지의 간병은 일을 다니던 저와 남편, 그리고 시숙님 몫이었죠. 보다 못한 남편이 시모에게 한 소리 한 적이 있는데 시모는 오히려 제 남편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나도 우울하고 속상해서 그런다. 아픈 네 아버지 보고 있으면 내 미래가 우울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식이라고 네 아버지 편만 들 거냐? 내 힘든 마음은 대체 누가 알아주겠니? 하지만 그랬던 시모는 시아버지의 투병 생활 1년쯤 뒤부터 태도가 변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어 가던 시아버지의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재발을 하면서부터 말이죠. 분명 수술도 잘 되고 경과도 좋았던 시아버지의 암은 처음 발견됐을 때보다 굉장히 심각해진 상태였어요. 네, 당신 나를 위해서 꼭 나을 거라면서요.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몸이 이 지경이 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난 나 속상한 것만 생각했었네요. 은연중에 당신 상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시도 떨어지지 말고 당신 옆에 꼭 붙어 있을 걸 그랬어요. 힘없이 눈물을 흘리던 시아버지를 끌어안고 시모는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 뒤 시모는 입원 후 다시 투병을 시작한 시아버지 옆에 꼭 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어요. 일본에 있던 시누이는 자주 시아버지를 들여다보지 못해 전전긍긍했고 저는 그런 시누이를 위해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시아버지의 상태를 알려주셨죠. 우리 아버지 이러다 정말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간병인을 쓰고 있어요, 새언니? 어머님이 매일같이 아버님 옆에 붙어 계세요. 막상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니 무서우셨나 봐요. 얼마나 지극정성이신지 옆에서 보던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랑 시숙님이랑 남편도 일이 끝나면 매일 달려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병원까지 거리도 멀 텐데 저 대신 저희 아버지 잘 챙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새언니. 새언니 친정 부모님께서도 몇 번이나 문병을 가주셨다면서요.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시누이를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긴 하지만 정말로 시모는 시아버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의 문병을 갔을 때 시모가 시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굉장히 다정한 음성으로 말이죠. 여보,
우리가 같이 산 지도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이렇게 늙고 병들기 전에 더 일찍 만나서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걸. 당신하고 만나서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난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보, 날 위해서라도 꼭 힘내서 이겨내요. 미안해, 여보.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데려온 게 아닌데. 난 한 개도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여보, 지난 1년간은 내가 정말 너무 불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기적이었던 날 생각하면 당신한테 미안해서 매일같이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괜찮어. 당신도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당신이 내 간병을 안 해준 것도 아니잖아. 난 다 이해해. 아무리 우리 눈엔 싫은 사람으로 비춰질지라도 시아버지와 시모는 끈끈한 부부의 정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그 모습을 본 남편 또한 제게 이렇게 말했죠. 아무리 자식인 우리가 잘해도 어머니만이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빈 공간이 있나 봐. 과거에 어땠던지 간에 지금 아버지 옆을 저렇게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네. 어머니 덕분에라도 아버지가 힘내셔서 암을 이겨내시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가족 모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투병 생활 2년 만에 결국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던 순간까지 저와 남편에게 시숙님과 시모를 부탁하시더군요.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인망이 두터웠던 것만큼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주셨어요. 화환 또한 빈소박 복도까지 줄을 이뤘죠. 특히 시아버지와 절친하셨던 친구분들 몇 명은 3일 내내 빈소를 지켜주셨습니다. 명운이 이 사람아, 그렇게 큰아들을 걱정하더니만 자식이 눈에 밟혀서 어찌가누. 칠순엔 다 같이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더니 그 1년을 못 기다리고 가는구먼. 시누이와 남편 그리고 시숙님은 시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특히 시숙님은 그토록 자신을 아껴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리고 시모 또한 그런 시숙님을 부둥켜 안고 곧 실신할 사람처럼 통곡하더군요. 아버지, 저 무서워요. 아버지 없는 세상에 살기 싫어요. 이 매정한 양반아, 나랑 영준이가 그렇게 걱정되면 악착같이 살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영준아, 너랑 난 이제 누굴 믿고 사니? 조문으로 오셨던 저희 부모님도 시아버지 친구들도 다른 조문객도 그 슬픈 광경에 눈물 짓지 않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시모의 눈물은 자신의 실체를 감추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모의 뻔뻔한 민낯은 장례식 이틀째인 다음 날 덜미를 잡혀버리고 말았죠. 다른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의 한심한 실수로 인해 말입니다. 새언니, 어머니 술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깐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계속 드시더니 조금 전부터는 어머니 지인분들이랑 아예 술판을 버리신 것 같은데요. 얼굴도 벌겋고 목소리도 커지신 게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술이 과했던 시모는 긴장이 풀린 건지 자기 지인 몇 명과 함께 박장대소까지 하며 깔깔대더라고요. 시아버지 친구분들이 시모를 말려봤지만 시모는 그분들에게 어깨동무까지 하며 같이 술자리를 하자고 권하기까지 하더군요. 조문으로 온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시모는 아예 화투방까지 벌려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편과 시누이는 잠시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중이었기에 보다 못한 저는 직접 가서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사람들 보는 눈도 많은데 화투는 그만 접으시는 게 어떨까요? 아직 새로 조문 오신 분도 많은데 식사하고 가실 자리도 부족해요.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술도 이제 그만 드시고요. 아, 화투가 어때서? 원래 옛날엔 초상집에서 화투도 치고
잔치처럼 버리는 게 예의였어. 그래도 웃음소리도 목소리도 너무 크세요, 어머님. 아, 진짜? 나 지금 기분 너무 좋은데 회방 좀 그만 놓거라. 지겨운 암환자 뒤치다거리 끝나서 신나 죽겠구만. 마음 같아선 화투판이 아니라 아예 춤판을 벌리고 싶은 심정이야. 그 양반 1년만 더 아팠으면 내가 유산이고 뭐고 진즉에 도망치려고 했다. 근데 딱 좋은 타이밍에 알맞게 되져버려줬으니 내가 신이 안 나고 배겨? 내가 만약에 못 버티고 그 양반 버렸으면 네가 네 시애비 모셔야 했을 텐데 너한테도 잘 된 일 아니니? 너도 와서 한판 치지 그래.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어떻게 저런 망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는지 삽시간에 주위가 조용해지더군요. 조문객 맞이가 끝났던 남편과 시누이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시누이의 애들과 저희 애들을 봐주고 있던 시숙님과 심해부는 턱이 바닥에 닿을 듯 입을 벌리고 있었죠.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간병하느라 힘드셨을 거 알지만 어떻게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요. 지금 그 말 다 진심이세요? 진심이다 마다. 그동안 내 몫에 그 양반 유산 제대로 못 받을까 봐 내가 얼마나 전전긍긍했는데 그 간이 침대에서 등 베겨가면서 쌍욕을 하며 매일 밤을 버텼다. 더 못해 먹겠다 싶기 전에 가줘서 내가 지금 그 양반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망할 영감탱이 내 덕분에 호상한 거야. 8살이나 어린 내가 옆에서 애교 떨어줘. 병간호해줘. 죽을 때까지 안 외롭게 옆에서 지켜줘. 얼마나 행복하게 되졌니? 돈 좀 많은 인간이라고 해서 옆에 착 달라붙어 있었더니 검손에 모내 연병을 하는 걸 참아주느라 10년 동안 내가 짜증나서 죽을 뻔했다. 거기다 마지막엔 그 개고생을 했으니 이제 보상을 받을 차례지. 사람 오래 버티고 볼 일이다. 에헤라디야. 어머니, 미치셨어요? 술 취할 거면 곱게 취할 것이지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오빠, 어머니 저거 진심 아니야? 그럼 여태 돈 노리고 우리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다는 거야? 이보세요. 지금 말씀 똑바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야, 지금 저 여자가 뭐래냐? 여태 재산 노리고 명훈이 옆에 붙어 있었다는 거야? 몰라, 재수씨. 우리한테도 말 좀 똑바로 해봐요. 뭐요? 호상? 연병을 떨어요? 지금 연병은 재수씨가 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남편, 시누이에 이어 시아버지 친구들까지 시모에게 험악한 표정을 짓고 비난하자 그제야 시모는 주의가 눈에 들어오는지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딘가를 보더니 냅다 그리로 뛰어가더군요. 내가 뭐 여태 암 환자 간병하느라 고생한 나한테 다들 왜 이래요? 재남씨, 나 무서워요. 나 좀 지켜줘요. 이 사람들이 가녀린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시모가 달려간 곳은 바로 시아버지 친구 중 한 사람의 등 뒤였습니다. 시모는 재남씨라고 불린 시아버지 친구의 뒤에 숨어 옷깃을 부여잡고 덜덜 떠는 신용을 하더군요. 시아버지 친구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허둥댔죠.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아이고, 재수씨가 취해도 너무 취하셨네. 영준아, 네 어머니 좀 보호자방에 모시고 가서 재워드려라. 자네들도 다들 그만하게. 취한 사람이랑 무슨 말 하겠는가? 그리고 여기 명훈이 장례식장이야. 그렇게 한 사람을 아꼈던 명훈이가 지금 이 꼴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나. 그러니 오늘 소라는 이쯤에서 그만 마무리하세. 자자, 얼른. 영덕이 자네랑 저는 조문객들 마저 맞이하고 민희 넌 남편이랑 같이 놀란 애들부터 진정시켜. 시아버지 친구가 나서서 상황을 중재하자 다른 시아버지 친구들도 우선 화를 참고 자리를 나가버리시더군요. 분통이 터져 미칠 것 같았지만 어른이 나서서 먼저 말리니 버릇없이 대들 수도 없겠더라고요. 당신도 우선은 참아. 장례식 끝나고 다시 이야기해도 안 늦어.
친구분들 말씀대로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면 많이 속상해 하실 거야. 남편까지 저를 달래자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곤 긴장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서 코를 드르렁대며 잠든 시모를 시숙님과 함께 보호자 방으로 옮겨 넣었죠. 게다가 더욱 한심했던 건 다음 날이었어요. 아이고 내 소, 내 머리. 난 도저히 버스 못 타겠다. 응급실 가서 수액이라도 맞아야겠어. 시모는 다음 날 아침 출발해야 했던 시아버지 발인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날 술을 퍼먹더니 엄청난 숙취가 동반된 거죠. 발인에 참여한 시아버지 친구들은 우웩거리며 화장실로 향하던 시모를 한심하게 바라봤고, 우리 식구들은 너무 창피한 나머지 시모가 사라진 쪽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모는 결국 응급실에서 숙면을 취하느라 시아버지의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안치시킬 때까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수상해. 어머님 말이야. 취중 진담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유산이 어쩌고 돈이 어쩌고 하는 것도 그렇고 왠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아버님한테 접근했던 것 같지 않아? 그렇다고 해도 딱히 유언장이 있던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어머니한테 갈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맡겠어? 그래도 우선 뒷조사 좀 해보자. 어머님이 장례식장에서 뒤로 숨었던 그 아버님 친구 있지? 나 그분 얼굴이 자꾸만 잊히질 않네. 어머님이 그분한테 하는 말투 당신도 봤지? 아버님한테 하던 것처럼 코맹맹이 소리 장렬이었잖아. 조사해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냥 평생 안 보면 그만이지만 이대로는 찝찝해서 가만히 못 있겠어. 그렇게 제 제안으로 우린 시모의 뒷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일과 심해부의 사업 문제로 일본으로 곧바로 돌아가야 했기에 저와 남편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떠났죠. 업체를 알아봐 뒷조사를 맡긴 뒤 우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시모는 저희 집을 매일같이 찾아오더군요. 바로 시아버지의 유산 문제 때문이었죠.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유산 상속이 시작될 수 있었는데 뒷조사 결과 후 유산 문제를 해결해도 해야 할 것 같아 남편과 시숙님, 신우이 모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신우이는 일본으로 떠나 전화도 받지 않고 시숙님은 우리가 시킨 대로 하고 있을 뿐이었으니 시모가 찾아올 곳은 우리밖에 없었던 거죠. 너희 대체 무슨 꿍꿍이야? 당장 동의하고 내 목 내놔. 아버님 발인 땐 술병 나서 참석도 않으시더니 무슨 염치로 이렇게 보채시는 거예요? 내가 술 먹고 실언 좀 했다고 너 이러는 거냐? 야, 그래봤자 난 법적으로 네 시애비 배우자야. 네 시애비가 따로 남긴 말도 없으니 법적으로 제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너희가 아무리 버텨봤자 나한테 올 돈은 다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얼른 내놔. 때 되면 저희도 어련히 알아서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만 기다리시라고요. 그 며칠을 못 참고 패악을 부리는 모습을 보니 더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뒷조사를 의뢰한 지 나흘 뒤 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우리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곳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진실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어머니, 아니, 그 여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곳엔 여러 장의 사진과 한 개의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선 시모와 장례식장에서 시모가 뒤로 숨었던 그 제남이라는 시아버지 친구가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죠. 그 두 사람은 거의 2년 가까이 내연 관계였던 겁니다. 바로 저희 시아버지께서 암에 걸린 지 얼마 안 됐을 그 시기부터 말입니다. 그제야 우린 시모가 아픈 시아버지를 두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녔는지 알게 된 거죠.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그 상간남은 15년 전 사별을 했다고 했어요. 또한 우린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시모가 그동안 자신의 다른 통장으로 2억이 넘는 시아버지 돈을 빼돌린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악할 만한 엄청난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명훈이 자식들은
왜 유산 상속에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래? 아유, 몰라. 재수없게 그 양반 유언장 존재 걸리기 전에 빨리 유산 받고 튀어야 하는데. 그 유언장 그냥 찢어버리라니까. 집에 있는 건 맞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양반이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나한테 장롱 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 양반이 죽을 때가 돼서 기억력에 빵꾸가 났던 건지 들은 자리 없었다니까. 자식을 끔찍이 아꼈던 인간이라 분명 자식들한테 유산을 더 많이 남겼을 텐데 그거 들키면 내가 받게 될 몫은 터무니없이 줄어들 거라고. 그 영감이 자식들한테 유언장 얘기 못하도록 내가 그 영감 옆에서 한시도 안 떨어지고 감시까지 했었단 말이야. 말 나올 것 같으면 재빨리 다른 말로 돌려버리면서. 시모는 유언이 따로 없을 시 배우자가 받게 될 상속 지분이 제일 많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시아버지의 유언장의 존재를 숨기고 있던 거였어요. 까도 계속 나오는 시모의 끔찍한 실체에 소름이 다 돋더군요. 우린 곧바로 두 아들을 친정에 맡긴 후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봐요. 문 열어요, 당장. 이봐요? 이제 네 애비 죽었다고 난 어머니도 아니라 이거야? 그렇게 바라던 유산 상속 법대로 받게 해줄 테니까 어서 문 열라고요. 그래? 아유, 그럼 내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줘야지. 남편의 말에 시모는 신이 나서 문을 열더라고요. 문이 열리자마자 우린 시모를 밀치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당황한 시모는 우리 뒤를 허겁지겁 따라 들어왔죠. 그리고 시모는 무거운 장롱을 앞으로 민 뒤 장롱 바닥 틈새로 흘러나와 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든 남편을 보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거기... 이거죠? 우리 아버지 유언장. 워낙 오래된 장롱이라 바닥에 있던 틈이 해가 갈수록 갈라졌었는데 살림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이런 것도 모르셨어요? 혹시나 해서 봤더니 역시나 여기 있네요. 난 몰라.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요? 시모가 발뺌하려 하자 저는 시모의 면전에 대고 바람의 증거 사진들을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뒤이어 사색이 된 시모에게 엄청난 진실이 담겨있는 녹음 파일마저 재생시켜 주었죠. 그 사이 남편은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고 역시나 시모가 예상했던 것처럼 시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겨주셨더군요. 배우자 박순자에게 살던 아파트 부동산과 현금 3천만 원을 상속한다. 미리 처분한 건물값을 포함 남은 현금 재산은 자식 3명에게 똑같이 분배 상속한다. 단 주차장 부지와 운영권은 장남 고영준에게 상속한다. 시아버지는 12억가량의 재산을 그렇게 분배 상속하셨더군요. 시모에게는 1억 8천에 상당하는 집과 3천만 원을 남겨주셨는데 문제는 시모가 유언장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던 금액 중 2억을 이미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렸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시아버지는 그 금액을 포함해 유언장을 작성하셨던 거죠. 저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시모에게 사납게 말했어요. 감쪽같이 유언장을 숨기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요? 그건 정당히 내가 요구해야 될 내 몫이야. 내가 그동안 짠돌이 그 인간 비 맞춰줘, 밥해줘, 빨래해줘. 게다가 암수발까지 다 들어줬는데 내가 10년간 봉사한 대가로 그 정도도 못 받아? 그건 당신이 정말로 우리 아버님께 부부간의 의리를 지켰을 때 얘기죠. 어떻게 아픈 남편을 두고 그것도 남편 친구랑 바람을 피워요? 어떻게 남편 친구를 꼬드겨서 재산까지 2억이나 몰래 빼돌리냐고요. 당신 좋은 말 할 때 내 아버지 돈 도로 토해내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지? 당신한테 어린 반푼어치도 없을 줄 알아요. 마음 같아선 잘근잘근 씹어먹어도 모자란 당신. 그나마 이성적으로 대해주고 있는 건 딱 하나. 그래도 당신 그 가증스런 연기 덕에 우리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가셨기 때문이에요. 불쌍하고 순진한 내 아버지 덕에 당신이 지금 두 발 멀쩡히 내 앞에 서 있는 거라고. 내가 내 집 놔두고 어딜 가? 못 나가. 그 유언장 못 읽었어? 그 영감탱이가 이 집 놔준다잖아.
그렇게 숨길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유언장에 빌붙어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돈을 안 빼돌렸을 때 얘기죠. 아버님이 당신한테 증여한 적 없고 증여세 낸 적도 없죠? 그리고 여기 유언장을 보면 분명히 당신이 빼돌린 금액을 자식들한테 준다고 써있잖아요. 난 몰라. 안 보여. 나 까막눈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둘 다 나가. 어서 나가. 시몬은 배째라식으로 버티기로 작정했는지 저와 남편의 등을 현관을 향해 마구 떠밀더군요. 아프기도 하고 승질도 나서 저는 그런 시모의 팔목을 잡고 바닥으로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시모는 맥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죠. 어따 손을 대? 나가기 싫어도 나가게 해줄 테니까 어디 두고 봐요.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 불쌍해서 당신 같은 인간한테 우리 아버님 유산 가게 절대 못 놔줘. 이 천하의 못된 여자야. 마지막으로 남편은 현관에 놓여있던 시모의 구두를 뻥 걷어찬 뒤 저와 함께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와 남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철석같이 시모를 믿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제가 일하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시아버지 상으로 인해 며칠간 더 휴가 중이던 저를 보고 변호사님은 굉장히 놀라더군요. 그리고 제 자초지종을 듣고 변호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고맙게도 수임료를 반이나 깎아준 채로 말이죠. 법적 배우자이니 성은 씨 시어머니가 그 아파트를 상속받는 걸 막을 순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시어머니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만큼 집값이 되니 자식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반환 신청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기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재산을 시어머니가 빼돌렸다는 거죠. 그 돈 다시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유언장에 없다면 모를까? 유언장에 정확한 금액이 적혀 있으니 해볼 만할 겁니다. 그렇게 우린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 휴대폰 연락처를 통해 시아버지 친구분들에게 연락을 돌려 한자리에 모셨어요. 어떤 분이 절친한 친구들인지 시아버지 장례식 때 3일간 함께 성함 정도는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저와 남편은 모든 진실을 폭로했고 친구분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죠. 제 남이 그놈이 어쩐지 장례식 때 그 여자가 착 달라붙는 게 이상하더라니. 이 천벌받을 연놈들. 그놈 사별했을 때도 명훈이가 부조로 500만 원이나 했는데 뭐 그런 쓰레기 같은 자식이 다 있어? 그놈 지금 내 건물에서 치킨집 하고 있어. 내가 친구랍시고 보증금도 절반으로 받고 월세도 저렴하게 내준 건데 그딴 놈은 더 이상 내 친구도 아니야. 재계약이고 뭐고 당장 내쫓을 거야. 이러지 말고 그놈 가게 찾아가서 다들 뒤집어 엎자고. 그러더니 그 친구분들은 저희 부부를 위로하다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시더군요.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선 이틀 뒤 그 상간남의 딸과 아들이 저희를 찾아온 후에 알게 되었죠. 음료 선물 세트를 들고 찾아온 두 사람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희 윤재남 씨 자녀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집으로 불러서 말씀하셔서 제 아버지의 잘못과 대개 일을 전부 알게 됐어요. 이틀 전 아버지 친구분들이 아버지 치킨집까지 찾아와서 가게를 다 뒤집어 엎고 주먹 다짐까지 오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거의 일방적으로 맞은 아버지가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께 돈을 빌려준 다른 친구분이 자기는 아버지를 사기죄로 고소할 거라고 했대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 가게 창업 자금을 그중 한 분이 빌려주셨던 모양인데 여태 한 푼도 안 갖고 입을 싹 닫고 있으셨대요. 그리고는 저희 불러서 자기 당장 석 달 뒤에 재계약 못하고 그 건물에서 쫓겨나고 사기로 고소도 당하게 생겼으니 돈 좀 빌려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앞으로 아버지랑은 그냥 인연 끊으려고요. 저희 아버지 옛날부터 노름하고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손찌검도 하고 정말 문제가 많은 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지겨워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같은 자식으로서 사죄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식들이 무슨 죄라고 생판 처음 보는 저희 앞에서 무릎 꿇고 울기까지 해야 했답니까? 저와 남편은 그저 알았다고 말하곤 그분들을 돌려보냈죠. 저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드린 신우이는 원통함에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꺽꺽대며 울더군요.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요. 진실 밝혀줘서 정말 고마워요, 새언니. 돌아가신 아버지도 물론 원통하시겠지만 분명 새언니한테 고마워하실 거예요. 시모는 빼돌린 돈을 토해낼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지만 자신도 변호사 상담도 받고 해보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그 2억 중 1억을 상간남에게 빌려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간남은 시모 몰래 한 도박으로 인해 그 돈을 전부 날려버렸다고 해요. 여태 친구 돈을 갚지 못했던 것도 갚을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것도 전부 다 도박 때문이었던 겁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시부에게 받을 집을 팔아서라도 토해내야 했던 시모는 궁지에 몰려 상간남과 함께 저와 남편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그제서야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영덕아, 그리고 애기 엄마, 제발 내 친구들한테 나 좀 봐달라고 설득 좀 해주면 안 되겠나? 나 치킨집에서 이번 달에 쫓겨나는 거 물론이고 당장 친구놈 돈 안 갚으면 사기죄로 정말 고소당하게 생겼어. 내가 잘못했네. 내가 명운이 낙골당 가서 싹싹 빌 테니 제발 내 사정 좀 봐주게. 다른 친구놈들도 내 자식들도 내 연락은 다 무시해서 돈 나올 곳도 없어. 영덕아, 어머마, 나 네 애미고 시애미다. 계모도 엄마인 건 마찬가지잖니. 내가 잠깐 눈이 돌긴 했지만 원래는 내 남편 참 많이 사랑했어. 우리가 얼마나 금슬이 좋았는지 너희도 잘 알잖아. 이런 날 모른 척하면 하늘에서 착한 내 남편이 얼마나 슬퍼하겠어. 나 지금 사는 집 팔고 너희한테 돈 갚으면 내 남편이 남긴 3천만 원을 더해도 1억 원짜리밖에 안 남는다. 내가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집을 구하고 앞으로는 뭐 먹고 사니? 제발 한 번만 봐주렴. 저기요 아저씨, 우리 아버님 앞에 가서 빌겠다고요? 아니요. 살면서 앞으로 절대 저희 아버님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저씨가 무슨 염치로 아버님 앞에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가 사실 내 남편 계모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 않나요? 아줌마가 내 남편을 키워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아버님을 생각해서 어머님 대접해줬으면 적어도 우리 아버님에 대한 예의는 지켰어야죠. 그 집 놔두고 그냥 남은 돈 1억 가지고 나가세요. 법적으로 원래 받아야 했던 2억 천 중에 1,000만 원은 우리가 얹어줘야 되는 거죠? 그거 드릴게요. 더 지저분하게 당신이랑 엮이고 싶지도 않으니까 거짓말이라도 아버님 옆을 마지막까지 지켜준 보답으로요. 사실 돈이고 뭐고 당신 끝까지 지옥으로 밀어넣고 싶은데 우리 아버님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알았어요? 더 이상 역겨우니까 두 사람 다 우리 아버님 들먹이지 말고 꺼지세요. 당신들 한 번만 더 우리 아버지 거론하면서 여기 찾아왔단 봐. 그땐 내가 법이고 뭐고 주먹부터 날아갈 테니까. 부모 잃은 자식이 법이 무섭겠어? 내가 진짜로 그럴지 못 그럴지 궁금하면 어디 또 한 번 찾아와 보던가. 간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가진 돈도 없고 도박에 미친 놈인 줄 알았으면 진즉에 내가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나야말로 너 같은 여자 만나서 내 인생 다 말아먹었어. 당신 지금 내 머리 쳤어? 둘 다 뭐예요? 싸울 거면 나가서 싸워요. 한심하게 내 집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우습게도 두 사람은 저희가 보는 앞에서 서로를 헐뜯고 머리채까지 잡더라고요. 남편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죠. 이후 결국 시모는
우리가 준 돈 1,000만 원을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고, 상간남의 치킨집은 시아버지의 친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결국 폐업했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살던 집까지 팔고 이사를 가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전해주신 말을 듣고 정말 기함을 했네요. 내 지인이 사는 동네에 네 CM이었던 여자가 바람났던 남자랑 같이 이사를 왔다는구나. 발 넓었던 네 시아비 일이었으니 이 좁은 지역의 소문이 이미 날 대로 다 나서 그 두 사람 얼굴도 죄다 팔렸잖니. 좀 알아보니 서로 나가 죽어라 어째라 싸우다가도 돈 없고 갈 곳도 없으니까 남은 돈으로 서로 살림을 합쳤다고 하더구나. 같이 치킨집도 새로 열었대. 참, 한심한 인간들 아니냐? 네 시아버지처럼 좋은 사람 옆에 어디서 그런 똥파리들이 꼬여들었다니? 그렇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일상을 되찾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1년이 넘게 힘들어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다녔던 시숙이 요즘엔 웃기도 하고 농담도 곧잘 하곤 해요. 우리는 가뜩이나 슬퍼하던 시숙이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진 않았습니다. 그저 시모가 바람을 피웠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다 걸려 먼 곳으로 떠나게 됐다. 정도로만 설명해 주었죠. 정신적인 문제로 사람을 잘 믿기도 했고 워낙에 착했던 시숙님은 그 정도의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을 멈추지 못해 우린 진땀을 빼야 했네요. 그래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어머니는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어. 속상한 마음 이해해, 형. 그래도 세상엔 더 이상 볼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 그래요, 아주버님. 그리고 아주버님께는 저도 남동생도 있고 자주 보지 못하지만 여동생도 매제도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삼촌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봐서라도 기운 내세요. 저는 남편과 시숙님을 자주 찾아가 가끔 집안일도 해주고 반찬도 해다 주곤 합니다. 또한 우린 애들을 데리고 놀러 갈 땐 항상 시숙님과 함께 하기도 해요. 시숙님이 워낙에 잘 놀아줘서 우리 애들도 시숙님을 무척이나 좋아하거든요. 저는 예전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처럼 가끔씩 시간이 나면 도시락을 싸서 시숙님의 주차장에 놀러 가기도 한답니다. 시숙님은 혼자서도 능숙하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진상 손님에게도 웃으며 나름대로 잘 응대하는 시숙님의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저희 시아버지가 조금은 안심하고 계실 것 같아 괜히 코끝이 찡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친구분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우연히 시모와 상간남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곳에서 오랜만에 마주친 시아버지의 또 다른 친구분께선 넋두리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도 명훈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명훈이 생각에 나도 내 친구 놈들도 도저히 그 연놈들을 끝까지 가만둘 수 없었지. 그래서 그 둘이 새로 차렸다는 치킨집 앞에 가서도 아주 깽판을 놨어. 그리고 그 동네에도 그 두 연놈의 실체를 쫙 소문내버렸지. 그 동네 부동산에 마침 입이 엄청 산 친구놈 지인이 있었거든. 워낙에 두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지역인지라 소문이 금방 퍼져서 그 맛대가리도 없던 치킨집은 금방 망해버렸어. 아주 내 속이 다 시원하더구만. 더 웃긴 건 그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도박을 하다가 결국 그 둘이 살던 집까지 날려먹었다는 거야. 그리고서 양심도 없는지 날 포함한 친구놈들한테 또 돈 빌려달라고 전화를 싹 돌리더라니까. 당연하게도 돈을 빌리긴커녕 욕만 바가지로 먹게도 했지만 말이야. 근데 우린 속이 시원했는데 자네 아버지도 과연 그럴까 싶긴 하네. 워낙에 인품이 좋은 양반이라 아마 자기 친구랑 아내였던 두 사람 꼴이 그렇게 된 걸 보면 속상해할지도 모르지. 그렇게 착한 사람 뒤통수를 친 연놈들이 망하는 건 당연한 결과인데 말이야. 아무튼 이번에 간 친구놈이
하늘에서 지금쯤 자네 아버지를 만나고 있겠구만. 참 그립네. 그로부터 며칠 뒤 황당하게도 시모에게서 전화가 몇 통이나 걸려오더군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도 않던 저는 그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엔 시모가 제 직장 앞까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1층 카페에서 아이스 커피를 사들고 나오던 저는 시모를 보고 기함을 했죠. 어머, 깜짝이야. 뭐예요? 어멈니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잖니. 아범 눈에 먼저 띄면 날 진짜 작살이라도 낼 것 같아서 집으로는 찾아가지도 못했다. 어머마, 나 결국 그 잡놈이랑 갈라섰다. 그놈이 도박도 모자라서 집까지 날려먹더니 나한테 글쎄 돈 가져오라고 손찌검까지 하더구나. 여기 봐라. 잘 보면 눈가에 희미하게 멍자국도 남아있어. 어머마,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인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부탁하마. 아니면 혹시 너희지? 아니다. 아범이 분명 반대하겠지? 아, 혹시 영준이 네 시숙이 날 받아주지 않을까? 네가 네 시숙한테 나 좀 받아달라고 부탁해주지 않을래? 그 착한 애가 분명 엄마였던 날 잊지 못하고 있을 텐데 무슨 일인지 내 전화는 통화 안 받아서 말이다. 진짜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저는 열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뚜껑을 열고 들고 있던 아이스 커피를 시모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리곤 춥고 놀라서 벌벌 떨던 시모에게 이렇게 말하곤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와 버렸어요. 당신 번호는 내가 아주버님 휴대폰에서 진즉에 차단시켰지. 감히 우리 아버님을 배신해놓고 아버님이 그렇게 아끼던 아주버님한테 빌붙겠다고? 야, 이 빈대 같은 여자야. 당신은 남자 아니면 돈에 빌붙을 줄밖에 몰라? 그럼 당신이랑 똑같은 저질 같은 그 인간한테나 꼭 붙어 있어. 같이 살던 그놈처럼. 물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역겨워서 진짜. 이 추위에 찬커피나 뒤집어 쓰고 정신 차려. 아주 눈썹이 꽁꽁 얼어붙어야 정신이 번쩍 들지. 당신, 내가 여자라고 주먹이 안 매울 것 같아? 내 남편처럼 나도 한승질하거든? 2번 다시 찾아왔단 봐. 천국 간 우리 아버님도 영영 못 만나게 내가 지옥으로 확 날려버릴 테니까. 그게 최근 본 시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줬더니 남편은 제게 엄지를 척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두 연놈의 처참한 말로를 제게 전해들은 시누이는 인과응보란 이런 거라며 속 시원해했죠. 앞으로 제가 시모를 또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제 앞에 나타난다면 저는 으름장을 놓은 대로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여자에게 생지옥을 맛보여줄 생각입니다. 뭐 자기 목숨 아까운 줄 알면 그 여자도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하겠지만은요. 저는 앞으로 남편과 함께 2 아이를 정성껏 키우며 살아가겠지만 그 와중에도 절대 시숙님의 존재는 잊지 않을 생각입니다. 마지막까지 착한 시숙님을 걱정하셨던 시아버지를 대신해서라도 우린 끝까지 시숙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그것만이 하늘에서 시모 때문에 상처받으셨을 시아버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일 테니까요. 여러분, 저는 가족과 친구에 대한 의리를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 널리 퍼뜨리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판치고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이라지만 우리 모두 인간된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자신이 인간임을 망각하는 순간 그 대가는 아주 처참한 말로로 돌아온다는 것을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우리의 주위엔 어떤 위험한 인물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 항상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